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업종 최후 변론입니다. 올해 1월부터 논란이 뜨거웠던 일명 보이루 논문 사건이 결국 법정으로 갔습니다. 유튜버 김보겸 씨가 지난 7월 7일 윤지선 세종대 대양 휴머니티 칼리지 초빙 교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논문을 통해서 자신을 여성 혐오자로 낙인 찍었다. 그래서 명예가 훼손됐다라는 것이 김보겸 씨의 주장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인문학계에서는 윤지선 교수와 다른 철학자들 간의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정으로 간 보이루 논문, 오늘 최후 변론에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저희가 친절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신중권 박지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 보이루 논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쭉 계속 다른 방송과는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심도 있게 이렇게 좀 다뤄왔습니다. 네. 저희가 욕도 많이 먹었어요. 본의 아니게 욕도 많이 먹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게 그 법정까지 가게 됐지 않습니까? 네. 뭐 소송 얘기는 뭐 5월 달부터 나오긴 했습니다만 7월 7일이면은 꽤 됐지요. 한 달 정도가 됐는데 보이루 쪽에서도 보겸 쪽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언론에 뭐 알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달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뭐 준비길이 좀 잡히기도 하고 이렇게 될 텐데 지금 뭐 이 전초전부터 굉장히 뜨거워요. 소장 전달을 두고도 지금 온라인상에서 신경전을 하고 있는데 김보겸 씨 주장은 원고죠. 윤 교수의 주소를 모르니까 그가 근무하고 있는 세종대에다가 소장을 보내기 위해서 윤 교수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거부했다고 하고, 물론 김보겸 씨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세종대를 상대로 해서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 변론이 열리기 전입니다만 신 변호사님, 사실조회 신청서 이건 뭡니까? 그리고 원래 소송이 진행되려면 우선 소장이 상대방한테 송달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재판을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원래 친분이 있던 사람이나 뭐 서로 간에 인적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모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름밖에 모른다던가 아니면 전화번호밖에 모른다던가 이런 경우에 반드시 소장에는 주소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주소로 송달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주소를 모를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소송을 못 하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사실조회 신청이라고 해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공공기관이나 학교, 그 밖에 단체, 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특정 사항에 관해서 조사 또는 보관 중의 문서의 등본, 사본의 송부를 촉탁하는 걸 이제 사실조회라고 불러요. 근데 그 법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사실조회란 말은 안 써 있고 조사의 촉탁. 이게 민사소송법 제294조 규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실무상 그냥 사실조회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전화번호밖에 모른다. 그러면 통신사에다가 사실조회를 해서 이러한 전화번호를 쓰고 있는 가입자가 누구냐, 그 사람에 대한 가입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보내달라. 그럼 만약 그 통신사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법원 통해서 하면 보내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주소를 확보한 다음에 그 주소를 보정해서 이제 송달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야 이제 송달이 이루어져야 이제 재판이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흔히 많이 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역시 판사 출신이라 한번 물어보면 쫙 나오네요. 제가 맨날 해던 게 이거였으니까요. 저희는 좀 개인적으로 좀 서운한 게 보이루 보겸 씨나 윤지선 교수 측에서 저희 쪽 변호사님들께 사건을 의뢰하지 않을까. 뭐 변호사님들이야 뭐 그렇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다행히도 안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아쉽긴 하네. 자, 그렇다면은 윤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종대 쪽에 자신에 대한 온갖 정보를 요구를 했다. 소장 전달을 이유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 변호사님, 잠시 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신 변호사님께서 소장 전달을 위해서 필요한 상대방의 정보는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예, 민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개인 휴대폰 번호를 알 경우에는 각 통신사에다가 예. 이제 가입자 인적 사항을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네. 그 사실조회 해신을 받아가지고 주소를 특정해서 송달을 해야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소장을 보내는지 상대방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름과 주소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주소를 모른다 그럴 경우에는 주소 불명이라고 예. 쓰고 전화번호를 써서 이 사용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넣었어야 됐지만 이제는 민사소송에서는 주민등록번호는 필요 없고 민사소송 자체에서 전화번호 대신에 이름과 주소는 이름과 주소 네, 정도는 반드시 알아야 넣어야 합니다. 된다. 네. 지금 사건 기록을 보게 되면 7월 7일 날 소장을 제출을 했죠. 네. 김보겸 씨 측에서. 그 다음에 세종대 대양 휴머니티 칼리지가 임 교수의 근무처입니다. 이곳에 도착한 때가 7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7일 정도가 지났겠지요. 닷새 후에 김보겸 씨 대리인이 문서 제출 명령 신청서라고 또 제출합니다. 법원에. 법원이 또 이를 받아들였다고 하고 보겸은 자신의 방송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서 제출 명령 신청서는 건 또 뭡니까? 이 민사소송법상의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느 문서를 이제 증거로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를 상대방이나 제3자가 소지하고 있어요. 내가 없어요. 그러면 상대방이나 제3자한테 이거를 좀 제출해달라. 이거를 그냥 하면 안 되니까 법원을 통해서 명령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세종대에 김보겸 씨 측이 예. 소장을 윤 교수에게 좀 전달해달라. 그거는 아니에요. 소장 그건 전달은 아니고요. 어떤 문서, 내가 증거로 필요한 문서가 있는데 그거를 좀 제출해달라. 문서를 제출해달라. 예. 근데 이게 또 문서 증거로도 쓰이겠지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소장 전달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인적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 사실조회란 방법으로도 쓰이긴 하지만 사실조회보다는 문서제출 명령이 좀 더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조회를 받았는데 나 이거는 안 돼. 문서제출 명령으로 해줘.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통신사들. 뭐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문서제출 명령 해달라는 데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금융거래 같은 거. 금융거래. 이런 것들은 문서제출 명령으로 형식을 꼭 갖춰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회신이 와서 예. 그 방법으로 하면 다시 보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뭐 정확하게 뭘 요구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아마도 지금 계속해서 윤 교수하고 설전을 벌이는 게 뭐 나에 대한 개인적 인적사항에 대해서 많이 요구했다. 라고 하는 거로 봐서는 뭐 윤희성 교수의 인적사항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서류라든가 아니면 그런 인적사항에 대해서 뭔가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을까. 예. 특별히 뭐 증거를 위해서 제출해달라고 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증거에 어차피 뭐 지금 뭐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내용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윤희성 교수의 그 어떤 인적사항 관련된 서류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에서 만약에 이 정보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예. 우리는 제출할 수가 없다.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부했을 때 지적으로 뭐 제재를 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대신 법원, 어차피 공공기관이 학교도 어떤 기관이 그런 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마냥 법원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하기는 힘들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자의적으로 줄 수는 없다. 법원에서 요구하면 주겠다.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법원을 통해서 이런 신청이 들어간 게 아닐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절차적인 문제를 좀 따져보고 있는데요.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그 보겸 측의 김보겸 씨 측, 그러니까 정확히는 김보겸 씨를 대리하고 있는 대리인 법률사무소죠. 예. 여러 차례 접촉을 했습니다만 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루어지고 있는 대법원의 소송 기록과 이런 걸 확인하고 절차적인 문제부터 지금 저희가 하나하나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점 네. 알려드립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7월 26일에는 네. 김보겸 씨 측에서 보겸 측에서 주식회사 카카오에게 문서 제출 명령을 또 신청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추정이 됩니까? 최근에는 문자보다는 카카오톡을 더 많이 사용하는 추세이므로 이제 카카오톡 로그 기록을 주식회사 카카오에게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걸 받을 수 있냐 하면은 카카오톡 서비스에 가입한 이력 그리고 수발신 로그 기록, 예. 대화 내역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뭐 카카오톡 로그 기록 같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았을까 주식회사 카카오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카카오 로그 기록으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서비스에 가입했는지랑 그 수발신 이력, 누군가와 뭐 그 카카오톡을 주고받았는지 그리고 대화 내역 같은 것 중에서 특정해가지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건 역시 뭐 그 소장을 전달하기 위한 어떤 그런 특정의 과정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카카오톡 그러니까 대화 내용을 어차피 확보하기 위해서 같지는 않고요. 뭐 특별히 예를 들면 그 복염하고 윤유성 교수하고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증거 특별히 증거로 제출할 건 없고 다만 그 카카오톡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가입 내역에 대해서 이제 인적사항이 이제 아무래도 나올 테니까 네. 뭐 그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다방면에다가 그냥 학교에도 하고 카카오톡에도 주식회사 카카오에도 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었을까 예. 그렇게 추측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윤지성 교수가 아니 뭐 이렇게 다방면 다 여러 군데 다 이렇게 해달라고 하냐. 아마 그래서 아마 좀 발끈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군요. 보통 이 그 카카오에 문서제출문을 신청해서 대화 내역을 받는 경우에는 이제 뭐 남편이 바람을 폈거나 이랬을 때 그때 그래요? 이제 뭐 문자를 다 지워도 결국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이 주식회사 카카오에게 문서제출 명령 신청을 해서 어떤 사용자와 어떤 사용자가 뭐 이렇게 카톡을 몇 회를 했나 그리고 어떤 대화 내역을 했는지 뭐 그런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건데 아마도 아까 신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인적 사항을 알기 위해서 또 주식회사 카카오에도 요청한 것이 아닐까. 그 서비스 이력을 통해 가지고 뭐 전화번호를 알게 되거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게 바람 펴서 하는 그런 예, 형사 사건이 아니니까. 그런 뭐 소송이 형사적인 아니거든요. 그 사건이 아니니까. 네, 상간녀 그렇다면은 상간남 소송이 아니니까. 그렇다면은 문서 제출 명령 신청으로 해서 그 어떤 특정인의 그 대화 내용이라든지 목록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지금 말씀은?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상간남과 뭐 내 와이프, 상간녀와 내 남편 이렇게 두 명이 특정해서 뭐 주고받았던 수발실 이력 뭐 이런 네.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는 지금 문서 제출 명령 신청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효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뭐 보금 사건, 보이로 논문 사건과는 좀 관련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도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요 앞에 다뤘던 그 사회복지사의 그 강간 사건이냐 아니면은 불륜 사건이나 네. 그리고 뭐 각종 그 형사 사건에서 보도에서 나오는 그 대화 목록들, 대화 내용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해서 그걸 받지 않습니까? 뭐 이미 제출로 받을 수도 있고. 근데 민사상으로도 당사자 그걸 볼 수 있는 그게 바로 문서 제출 명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내용까지는 확인하기가 좀 내용까지는 어렵고. 그러니까 대화 내역 얼마나 주고받는지 왜냐하면 그 횟수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그 내용까지는 아마 특별히 막 압수수색을 통해서 당사자 거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그 내용까지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요청할 때는 이제 가입 이력, 수반실 로그 기록, 대화 내역 내역까지. 내용이 아니라 내역이죠. 예. 근데 내역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빈도가 있는지 그쵸. 그게 어느 중요한 시간이 특정. 이런 것들에 따라서는 충분히 이제 횟수나 얼마나 오랫동안 기간, 그걸 통해서, 장기간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야, 이거 아주 효과적인 그런 방법인데요. 네. 이 정도면 대법원에서 한번 저희를 방송으로 또 한번 이렇게 할 계좌는 없을까요? 뭐 그럴 것 같지. 죄송합니다. 네, 넘어갈게요. 우여곡절 끝에 윤 교수, 그러니까 정확히는 윤 교수의 대리인에게 소장 부본이 전달이 된 것이 지난 3일이었습니다. 8월 3일. 윤 교수 대리인들이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한 날은 이보다 앞선 7월 26일이었습니다. 김복염 씨는 아니 소장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변호인을 2명이나 선임을 했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윤 교수는 아니 그렇게 여태까지 소송을 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광고를 했는데 변호사 2명을 선임한 것이 무엇이 문제이겠느냐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 변호사님? 뭐 우선 처음 복염이 이미 사전에 소재기하겠다는 걸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제 소가 제기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문서 제출명령이나 사실 조회를 하게 되면 그 기관에서 이제 당사자한테 통보가 가요. 이러이러한 걸로 문서 제출명령이 있어서 회신해 줬다. 그러니까 뭐 인적사항에 대한 거니까 당연히 이제 소장에 관련된 부분이라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이제 소를 제기했구나. 그럼 나도 이제 대비해야겠다. 그러면서 아마 그러면 빨리 이걸 소장을 사실은 받고 싶으면 사실 자발적으로 와서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마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소재기 사실을 알고 나서 바로 그냥 변호사를 선임한 게 아닐까. 일부러 송달을 받는 건 늦추면서 변호사는 빨리 선임해가지고 대응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대리인들이 그 사건을 수임하는 것, 누군가를 대리하고 변호하는 것에 대해서 뭐 문제를 삼자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뭐 기사들로 나오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윤지선 교수의 대리인들에 대한 이력, 이런 문제가 또 되지 않고 있겠습니까? 둘 다 여자 변호사들이시고, 한 분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이고, 네. 그 다음에 한 분은 여성가족부 자문변호사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어떤 그 여가부 얘기가 나오면서 또 젠더적인 그런 갈등, 뭐 이런 부분으로 또 가고 있지 않습니까? 박 변호사님은 이 부분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 여자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과연 좋은 전략이었나?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렇게 문제가 될 부분 이렇게 언론에서 떠들 수 있는 그런 이력을 가진 분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나? 이제 신 변호사님 같이 훌륭하신 분을 하시거나 해야 되는데 또 신 변호사님은 예. 또 저를 반대했고. 그쪽 반대이기 때문에 좀 그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강성이죠.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최선의 전략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예. 왜 사실은 그렇습니까? 이걸 본론으로 들어가서 명예훼손 들어가면 사실은 가망이 없어요. 이건 뭐냐면 계속해서 윤 교수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여혐이다. 오히려 여성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성들이 모여라, 뭉쳐라. 네. 남성들이 우리 나를 공격하고 있다. 예. 마치 이렇게 몰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변호인들도 사실은 그렇게 활동해 왔던 분들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 대결이 지금 명예훼손 사건이 이제 더 이상 명예훼손 사건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혐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저 윤지선 교수 쪽에서의 청년은. 왜 내가 그동안 이렇게 오히려 여성의 인권, 뭐 여성에 대한 이런 걸 우선 남성 혐오에 대해서 비판을 했더니만 오히려 나를 공격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쟁점을 어떻게 보면 남용. 흐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는 바로 나는 약자다. 약자인 여성을 지금 남성들이 지금 다 떼거지로 몰고 와서 지금 지난번에 그 강의할 때도 뭐 여러 가지 공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앞에 왜 원인이 뭐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예. 나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수성도 그렇게 갈 거예요. 여론전으로. 예.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연대를 지금 주장하고 있고 예. 같이 하자. 우리 남성들하고 어떤 대척점을 두면서 그러니까 남성 대 여성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이건 개인의 문제, 개인의 어떤 명예훼손 사건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남성 대 여성 싸움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재판부에서 그냥 명예훼손만 판단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윤지선 교수가 문신의 폭이 또 넓어질 그렇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결과 명예훼손 된다 하더라도 이건 결국은 자기에 대한 공격이었다. 뭐 이러면서 그 뒤에 무슨 다른 목적이 있다라든가 뭐 이런 주장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장의 폭을 넓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사 유죄가 나와서 어떻게 되더라도 그거는 뭐 이건 뭐 여성에 대한 공격이고 여혐에 대한 뭐 남혐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비판을 했더니만 결과 나한테 이렇게 되돌아와서 이렇게 공격을 한다. 내가 오히려 내 피해자다. 그러니까 피해자 코스프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실제로 자기가 피해자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오히려 자기가 지금 반소 형태로든 어떻든 간에 손해배상을 제기하고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몰아가는 게 그러니까 물론 제가 봤을 때 윤 교수 입장에서는 최선의 전략이 소송법적으로 봤을 때는 최상의 전략이긴 맞아요. 근데 재판 결과는 별로 좋은 조금 영향을 미치지 제가 봤을 때 않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나 모르는 면으로 봤을 때 좀 약간 비겁하거나 아니면 좀 치사한 거죠. 아하. 그러면은 우리가 그 지금 뭐 방송 세 번째 방송까지 지금 보면서 네. 재판에 가면은 윤지선 교수가 불리할 것이다라고 좀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대체적으로 볼 때에 네. 그러면은 뭐 그 논점을 나쁜 흐리는 것만은 거죠. 아니네요. 그러니까 논점을 약간 흐리는 거지. 오히려 그러면은 복염 쪽에서 좀 불리해질 수도 있을까요? 뭐 아예 무슨 범위적으로 그렇지만 이 본다고 명예훼손이라는 그러지는 않을 것 거는 같은데. 어떤 사실 자체를 가지고 예. 이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그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그 인과관계 등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보다는 뭐 동기나 여론 말씀하셨던 거 여론전이나 뭐 그런 갈등을 계속 부추겨가지고 젠더 갈등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본인이 가해자면서 마치 내가 피해자인 것처럼 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거. 알겠습니다. 재판 외적인 부분은 뒤에 또 그 질문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절차적인 문제를 계속 좀 따져보겠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네. 지금 보면은 어느 정도 그 소송의 소장에 분배라든지 뭐 부분 송달 같은 경우는 다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네. 되면은 이제 기일을 잡겠죠. 예. 그렇다면은 지금으로 볼 때에 첫 재판은 언제 생기겠습니까? 원래는 지금 민사소송이 보통 이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1차 변론기일을
받기까지가 답변서를 내라고 합니다. 소장을 받게 되면 상대방이 답변서를 한 달 내에 내라고 하고, 그리고 보통은 한 3-4달 정도 사이에 첫 기일이 열리는데 현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특수사항이 있어서 7월 말 8월 초 법정 휴정기 앞서서 2주 정도 휴정을 공고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쉰 곳도 있고 쉬지 않은 곳도 있지만 휴정을 한 곳도 있고 뭐 기일이 밀린 것도 있고 한데, 현재는 약간의 특수 상황 때문에 기일이 좀 더 늦게, 그러니까 7월 텀이 더 길게 있을 수 있습니다. 신 변호사님, 예, 예.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요. 예. 1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인데 이거 단독 판사님이 아마 그렇습니다. 사건을 배상 받으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1억이면 상당히 큰데 왜 단독 판사님? 지금 2억까지는 단독. 아, 그래요? 단독. 예. 원래는 1억 넣으면 합의부였다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2억까지가 단독으로 바뀌었어요. 그만큼 뛰었군요. 네. 이게 워낙 청구하는 금액들이 이제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뭐 보통이면 그냥 뭐 1억은 기본 우습게 청구하기 때문에 지금 뭐 그렇게 했다가 너무 이제 사건이 좀 합의부 사건이 너무 많아져서 그렇군요. 절차적인 면이긴 하지만 그러면은 지금 단독 판사님이 그 재판을 하시면 네. 항소를 한다. 그럼 네.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합의 재판부로. 예, 예.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대법원까지 가게 되는 네, 것이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두 변호사님께 모두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왔을 때에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이 무엇이 될 것인가?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앞서 2번의 방송이 있었는데 그때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각 변호사님께서는 최대 쟁점이 무엇일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짚어보시죠. 신 변호사님부터 말씀해 뭐 주시죠. 어차피 이거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제 명예훼손이 되는지가 문제일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관음증에 발생한 이 논문에 각주에 실렸던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우선은 이제 명예훼손이 되려면 이제 사실의 적시가 되느냐가 여부가 먼저가 판단이 돼야 돼. 단순히 사실 적시인지 아니면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아니면 뭐 평가에 관한 문제인지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명예훼손이 되는지 여부가 결정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실인지 만약에 사실 적시라면 사실인지 허위 사실인지. 그다음에 이제 명예가 훼손할 만한 내용인지, 그다음에 또 윤석열 교수 쪽에서 정할 수 있는 거는 나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아니면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왜냐하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이제 비방의 목적을 갖고 명예를 훼손해야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서 그에 따르면 그 조항을 딴다면 이제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일반적인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비방의 목적은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공공의 이익,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마 윤지성 교수 쪽에서는 그동안 여성 혐오에 대해서 이게 반박하는 과정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어요. 네. 그쪽에서는 그동안 여성 혐오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거에 어떤 대응하는 방법으로서는 이게 아주 유효적절한 방법이었다. 실제 논문에도 그렇게 지금 기재가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주장을 통해서 아마 위법성 조각 사유를 주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이 인정될지 여부 이렇게 단계적으로 따져본다면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박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신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다 해주셔서 중복된 부분을 제거하고 말씀드리면은 이제 수정 전과 저는 수정 후 모두 전부 명예훼손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정 전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겸이라는 유튜버에 의해서 전파된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마치 여혐 그 단어를 본인이 김보겸이 전파했다라고 하고 있고, 수정 후에도 약간 이상합니다. 인사말처럼 사용하여 시작되다가 초등학생부터 20, 30대까지 여성 성기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전파된 표현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약간 교묘하게 약간 비틀었지만 결국은 보겸이 여성 비하적 의도로 이거를 사용하게 만들어서 유행시켜서 변질시켰다. 약간 이렇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그 7월 5일 날 그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그 보통 과총이라고 하죠. 이때 과학기술 관련한 그 부분에서 소속 회원들에게 이제 단체 이메일을 보냈는데, 학술지에 대해서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혐오 발언이 실리지 않도록 유의해달라. 이 얘기를 했고, 그때 당시에 이제 7월 4일 날 그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후보자 할 때 이 부분도 언급됐습니다. 윤지선 그 세종대 초빙 교수 논문에 이제 관음증에 발생학을 거론하면서 이 부분이 뭐 특정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든가 뭐 허위사실 유포 또는 혐오 발언들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대책을 마련해라. 이렇게 말을 해서 그 부분이 있고, 허 의원이 이제 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임 후보자 또한 한남 유충 등의 표현을 사용해서 한국 남성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쓰인다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마치 이제 이 그 행정부의 어떤 판단이 있는 것처럼 그 부분이 나왔거든요. 예. 이로 인해서 뭐 사법부가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남 유충도 뭐 그 윤지선 교수의 논문 자체가 남혐에 약간 부분이 있다. 그런 문제점을 지적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과총이라고 하셨나요? 네네. 거기에 그 공문을 내려 보내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예, 예. 네네. 왜 내려 보낸 거냐라고 네네. 물어보니까는 행정적인 판단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론 형성이 그렇게 되고 있고 예,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 변호사님 말씀도 좀 주목이 되네요. 예. 자, 지금 막 과열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젠더 간 이 대결 구도로 가지 않을까 예, 예. 말씀을 짚어주셨는데 윤지선 교수 그러니까 이 단체명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윤지선 교수님과 연대하는 여성들 여울 이 단체가 있더군요. 이 단체가 지금 뭐 트위터라든지 온라인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스텝을 좀 구한다라는 공지도 내고 굉장히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보겸 측도 이 부분을 알고 있고 우려를 하는 내용을 뭐 방송을 통해서 지적을 하기도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말이죠, 변호사님 예. 판사하실 때 예. 본인이 맡은 사건에 대해서 여론이 막 들끓고 그러면은 판사로서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뭐 좀 부담이 되긴 되죠. 사실. 그래서 뭐 또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만약에 치우치는 여론들이 형성돼 있다 그러면 당연히 더 영향을 받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윤지선 교수 쪽에서도 이걸 자꾸 젠더 갈등으로 몰아가면서 약자인 여성의 그러니까 여성들이여 연대하라 라는 주장을 지금 펴고 있는 거라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젠더 갈등 점이라고 볼 만한 것도 아니고요. 한 교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어떤 범죄 아니면 일탈 이거에 대해서 이 소송이 이제 벌어지는 건데 네. 그걸 마치 여성과 남성 간의 어떤 대결 이걸 몰아가는 건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제가 보기엔 참 치사한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지금 가뜩이나 지금 특히나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젠더 갈등 굉장히 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젠더 갈등의 문제도 아닌 것을 젠더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게 이런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 한 사람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글쎄요. 그게 뭐 논문적으로 가치가 있는지는 본인은 뭐 학문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본인이 어떤 간에 본인이 어떤 논문을 통해서 주장했던 거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져야 될 문제인 거지. 네. 자꾸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나 이렇게 나 오히려 내가 피해자야. 라고 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나를 도와줘. 약자인 척 하는 거는 사실 교수라는 신분이 뭐 우리나라 사회에서 어떤 약자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단순히 여자라고 해서 약자인가? 라는 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조금 벗어나야 될 생각이 아닐까. 그것도 여성 내에서도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는 거고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개별적으로 봐야 되는 거지 여자라고 해서 무조건 약자다. 그러니까 약자 편을 들어주고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 이 논리는 더 이상 폐기해야 될 거 아닌가 싶어서 자꾸 어떤 단체 뒤에 숨으려고 하는 이 비겁한 행동은 빨리 벗어나시고 정당당하게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만약 정말로 당당하다면 재판에 다투면 됩니다. 최초에 자꾸 나를 도와주세요. 딱 여론전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자꾸 뭔가 자기가 박이도가 보더라도 뭔가 자기도 이제 좀 찔리거나 아니면 좀 뭔가 불리할 것 같으니까 자꾸 뭔가 숨으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앞에 당당히 나서서 나는 이러한 이 목적으로 이런 논문을 썼고 이러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난 당당하다. 당연히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왜 자꾸 다른 단체의 힘을 빌려고 하는지 저는 그걸 이해 못하겠다는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아니 사실을 얘기한 것뿐인데. 알겠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예. 박 변호사님께서는 반론이십니까? 아니면 같은 입장이십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윤지선 교수님과 이제 연대하는 여성들 여울이라는 모임이 시작됐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이거 여론전으로 가는 거에 가장 큰 문제점은 재판이란 거는 어떤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좋고 싫고 예. 난 좋다, 난 싫다, 난 저 재판 싫어, 좋아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최종 결정에 나도 저방 우리 재판부는 이렇잖아, 우리 재판부는 남혐이야, 우리 재판부는 여혐이야 이렇게 가는 그 구조를 만드는 게 정말 나쁘다고 생각하고 사법부의 독립성
또 당연히 해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제가 이전 방송에 계속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윤지성 교수는 계속해서 뭐 복염은 수백만 명 구독자를 거느리고 있으면서 초등학생 비율이 높고 미성년자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성인 유튜버다. 예. 그럼에도 그는 이제 뭐 교실 게임에서 사회적 논란을 빚어온 이 표현을 뭐 여성 비하적으로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언급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한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는 이 복염을 알고 있고 보고 있고 구독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예전에 언급한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방송 예전 방송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찾았습니다. 2018년 5월 20일 방송입니다. 거기서 이제 뭐 안녕하세요 복염입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제 오늘 영상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제 이름이 올라와 이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고자 찍게 되었습니다. 뭐 방송 초창기부터 써오던 복염 하이루인 보이루와 같은 멘트들, 뭐 유행어를 가지고 몇몇 분께서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비방하고 계십니다. 특히 여성을 비하하는 의미로 왜곡하여 퍼뜨리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단 한 번도 그런 유행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 2018년 5월 18일 2018년 5월 20일입니다. 5월 20일. 그러면서 악의적으로 사용하고 왜곡하여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뭐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가지고. 잘하셨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또 짚어왔습니다. 네네네. 왜냐하면은 윤지성 교수가 논문 언제부터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논문을 발표한 훨씬 이전이고요. 네. 그리고 세계일보라든지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도 복염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다. 뭐라도 모르지 않았고 오히려 조장했다, 즐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사과도 안 하고 어떤 경고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윤지성 교수의 그 발언은 모르고 한 말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부정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부분도 이번 재판에서 좀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까요? 지금 다 이제 오픈이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법정으로 가서 어떤 증거들이 나오고 어떤 진술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변호사님들은 지금도 윤지성 교수 측이 좀 불리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신 변호사님. 네, 좀 법리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윤 교수 쪽이 좀 불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지금 자기가 그러니까 나중에 각조의 부분이 수정이 됐으니까 문제 없는 거 아니냐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그럼 똑같은 얘기에 범행 후에 뭐 피해를 회복했다고 해서 범행이 없었던 것과 동일하게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바뀌기 전, 물론 바뀐 이후 것도 사실은 논란 여지가 있어서 충분히 그것도 명예훼손 여지가 있지만 앞에 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진짜 확실하게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거에 뭐 그걸 뒤에 부분으로 수정했으니까 앞에 거 이제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명예훼손의 여지는 없다. 이구 주장은 좀 말이 안 맞는 말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로 그게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입증이 돼야 될 텐데 그 부분이 명하게 될지는 좀 의문이고 논문 자체로 보더라도 약간 남성 혐오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전략을 좀 더 그런 부분보다 오히려 남성과 여성의 대결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그 부분을 짚고 싶었는데 이렇게 윤지성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염이 1월 논문을 수정하기 전인 표현에 대해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지만 뭐 해당 각조는 수정됐고 폐기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그 각조를 수정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판이 계속 본인이 마치 이제 피해자인 것처럼 가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죠. 알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윤 교수가 이 재판을 좀 더 유리하게 이끌려면 우선 기본적으로는 사과를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했든 안 했든 간에 어떻게 잘못된 걸로 해가지고 지금 뭐 약간의 뭐 명예훼손이 뭐 법적으로 명예훼손 될지 않을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게 사실이 아니었던 경우는 그러니까 수정이 됐을 거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수정 전에 대해서는 그거는 내가 좀 착오가 있었다. 그 부분에서는 내가 미안하게 생각한다. 정도는 시작하고 해야 될 텐데 그 부분 자체가 없는 게 오히려 여론을 좀 더 안 좋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나는 그거 뭐 아무 잘못 없는데 마치 이거는 뒤에 수정한 것도 원래는 문제 안 되는데 하도 난리 치니까
내가 그냥 그 정도 바꿔준 거야. 이 정도 생각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공공이익을 주장한다라도 그거는 기본적으로 예. 사과를 하고 나서 그렇게 주장을 해야 그게 좀 약간 설득력이 있지. 네. 그런 사과도 없이 그냥 난 오로지 공공이익을 위한 거야. 그럼 개인은 무조건 희생돼도 된다는 얘기인지 좀 그게 의문이어서 저는 우선은 제 기본적으로는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앞서서 그것만큼은 사과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지금 윤선 교수에게 감히 예. 제가 권해드립니다. 예. 지금 영상 뉴스. 영상 뉴스가 아니라 영상 편지인데. 편지인가요? 영상 편지. 예, 예. 윤 교수님 사과하시랍니다. 예. 변호사님께서. 예. 그러면 더 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철학 연구에는 이번에 소위의 대상에는 안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죠? 이 부분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추가로 확장을 할 수가 있죠. 뭐 할 수도 근데 그거는 피고의 추가는 좀 별도로 해가지고 별도로 해야 별도소를 된다? 제기하고 뭐 병합을 하던가 병합을 아니면 한다? 별소를 제기하던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30여 분 정도 저희가 보이로 논문 소송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여러 변호사님들과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가 기습적으로 이 스트리밍 방송을 하다 보니까 예, 예. 댓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장일환님께서 여가부 폐지 찬성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되면 저희가 좀 밀도 있게 따라잡아서 계속 집중적으로 보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예.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보이로 논문 사건은 더 이상 철학자와 유튜버의 싸움이 아니게 됐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민의힘의 유력 대선 예비 후보지요. 젠더적인 문제, 의견을 밝힐 때도 이미 이 보이로 논문 내용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겠죠. 재판부의 판단과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여론의 성숙함,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최후 변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후 변론이었습니다.